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잔뜩 흐린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강원 지역엔 많은 눈이 내리고요. 수도권에선 흩날리는 눈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낼 수 있다는데요. 내일부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시가 관련해서 부담이 커지니까 여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의식했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보유세 동결하는 여당의 맞불을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부동산 세금 대선의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타나죠. 한쪽은 109명 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 890%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109명은 무슨 뜻인지요? 코로나 하루 사망자입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성 세 자릿수 처음 넘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누적 사망 5천 명 넘어섰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890%는요. 지난해 숙박 음식업 순이익 폭락이 이만큼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 1인당 매출 3억, 대출이 3억 5천만 원이다. 일반인의 4배에 달한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알약 잃으면 3달 국내에 도입된다. 지금요, 이 알약 미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른바 게임 체인저. 뭔가 큰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 지금 의학 당국이요. 치료제 2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입니다. 다음 주에 뭔가 사용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일단 16만 명분 정도를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보도에 따라서는 7만도 있고 14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정부는 이 정도 물량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코로나 사망자 늘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 오늘 뭔가 발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죠.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말 출소 절차 밟을 듯. 일단 이 기사는요. 오늘 동아일보면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좀 이런 기사들도 후속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신적으로 불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다,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오늘 가석방입니다. 만기 출소 1년 5개월 앞두고 풀려난다. 일단 가석방이에요. 사면은 아니고요. 형 집행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좀 거부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끝까지 봐야 한다. 가석방이 실현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내용들도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들을 쏙쏙 짚어주시고요. 그 뒤에 담긴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4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니까는 좀 어디를 둘러봐도 별로 좋은 모습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과연 이 난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모른다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사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한 분, 그분이 등장하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찍은 사진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범죄자 취급하나. 지금요, 우리 방역 당국이요, 백신 패스 도입해서 적용 중이죠. 그런데 이게요,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 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요, 카페나 식당들 가실 때 이렇게 뭔가 QR 체크 하시잖아요. 그때 경고음이 들리게 하겠답니다. 뭔가 삑 소리 뭐 이런 게 나는 겁니다. 근데 반발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죄 졌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통신조회입니다. 최근에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야당 관계자 뭐 통신조회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강한 불만 표시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하나 있는데 눈길 좀 잡았습니다. 보시죠. 이준석, 장모, 부인 그리고 본인의 입 사면 초과에 놓인 윤석열. 그러니까 네 가지 사안을 놓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당대표와 갈등, 이 기사 보겠습니다. 당대표와 갈등으로 국민의힘 내홍이죠. 그래서 지금 후보의 리더십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제 장모 유죄 판결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자꾸 말실수다, 설하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위기다 이렇게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대위 상황입니다. 보시죠. 기사로. 두 쪽 난 윤석열 선대위 집안 싸움 서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거 치킨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게임 아니냐는 거죠. 좀 더 보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만 남고 선대위 다 총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장제원은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선언했군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목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여러분이 물어봐 달라 뭐 일축하는 겁니다. 양측 모두 뭐 연락할 이유 없다. 여기서 양측은 이준석, 윤석열을 말합니다. 양측 모두 뭐 연락할 이유 없다.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안 만나요. 물밑 채널 가동되는 건 맞습니까? 좀 약간 이런 의문도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당의 정치력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비판. 여기는 이제 비난이 쇄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글들 그리고 치열한 뭐 논쟁처럼 붙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선대위의 내용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 문제와 관련해서 4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선대위에 아무 직책이 없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이런 거를 무슨 뭐 블랙요원입니까? 정치장교, 정치장교. 예, 정치장교.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거기 어디 있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뭐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를 갖다가 경주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냐 그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오랜만에 자리하신 최경수 실장님께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선대위 내홍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의 인물 등장하고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이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탓입니다. 그 책임이 크죠.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 나서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으로 나서고 나서 선대위 운영은 후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소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어제 장제원 의원과 같은 의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과거의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선대위를 움직일 때도 그 어떤 규정과 조직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기에 역할이 없다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윤핵관이냐 하고 더 추가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조직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선대위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상황은 후보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 이게 지금 발휘가 안 되면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짚어주신 거네요 지금요. 자 일단 선대위 상황 뭐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굉장히 요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치킨 게임 아니냐 한번 갈 때까지 가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발언을 소개하는데요. 언론에서는요 연일 설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뭔가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을 어이할고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이 일을 어이할고 정권 교체 위해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계속 호남 방문 중이죠, 지금. 현 정부 인사 비판 과정에서 또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최근에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런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먼저 어제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이 부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명도 이어집니다. 보시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당시에 그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또 그분들이 선뜻 내키지 않은 정당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정당으로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추가 설명, 해명하는 부분 발언만 있었으면은 오늘 기사로 안 다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발언이 있으면서 또 해명까지 됐거든요. 그리고요, 어제는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요. 역시 좀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민주화 운동이 하고 한번 쉬고 바깥에서 외국 등에서 수입돼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문민화가 된 이후에도 그런 이념 투쟁들, 또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그 운동권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뭔가를 얘기하고 다시 해명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죠. 자, 이걸 의식했을까요? 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이 얘기를 좀 꺼냈어요. 이 발언, 실언, 실수 이런 부분을 정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기사로 보겠습니다. 실수하면 선거 못 이긴다. 휘초리를 들었다. 언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휘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국민이 감흥 느낄 메시지도 없다. 그리고요, 주변에서 제발 좀 후보가 실수 않게 세심히 주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위도 그렇고 실수를 하면은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후보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갖다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볼 것 같으면은 전혀 국민들이 거기에 감흥을 느끼는 그러한 이 메시지나 이런 일정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 장해찬 본부장.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옆에서 돕고 계시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는 이런 뭐 당의 입장도 어제 좀 있었는데 당원들, 특히 열성 당원들 입장에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평가를 먼저 할 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질책을 선대위 구성원들과 참모들 모두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걸 당부한 거예요. 네, 작은 실수도 이제는 용납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 취지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전북대에서 했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부 다 국민들이 고개 끄덕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그 취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참모들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고 명확한 언어로 후보의 메시지를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점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장해찬 본부장도 그런 표현이라든가 어떤 설명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끼세요? 그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전체 취지와 맥락을 들어보면 전부 원뜻이 가감없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부득이라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오래 지켜온 당원분들조차도 국민의힘이 지금 이 눈높이, 당원의 눈높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100% 부합하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모습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맞지 않는가? 뭐 이렇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개혁과 더 많은 혁신과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당원이 아닌 국민 대다수와 또 대다수의 당원분들까지도 같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또 2024년 총선까지 내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변화해야 되고 중도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토끼를 향해서 더 유연하고 넓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공식회의, 경선 때 회의에서부터 정치를 하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라고 몇 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선택했다는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 자체로 지금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큼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럼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100%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족하다라고 하실 만한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무조건 박수치면서 국민의힘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부터 겸허한 자세로 우리 정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진위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장해찬 청년 본부장이 한 발언처럼 얘기를 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다들 그렇지. 맞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됐어요. 표현 탓일까요? 여당에서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해달라. 그 맥락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해 주셨어요. 자,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께는 아까 부대변이라고 소개드렸는데 대변인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소개가 나갔어요. 자, 특히 발언 중에 두 번째 소개된 이 민주화 운동에 관한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 몸담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홍준표 같은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그런 예. 얘기를 했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이런 설화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죠. 네, 근데 물론 지금 장해찬 이제 본부장님께서 지금 한 몇 분을 설명을 했어요. 예. 자세하게 좀 해명을 뭔가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언, 망언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하나 보면은 나쁜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1야당의 후보인데 나쁜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몇 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외교 활동을 한다면 예. 외교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예. 경제 이런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럼 청와대나 참모들이 나서서 1분, 2분, 3분 몇 날 며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집권할 때도 만약에 이런 식이면 이것도 해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항상 이런 정치 말씀이네요.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선대위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예.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고 나서도 그때도 이렇게 해명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시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인식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다른 것은 그냥 망언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고 예. 그뿐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극빈, 가난한 사람들을 예. 그리고 또 배움이 짧은 분들께서는 그 발언도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인식의 문제이다. 예. 우리 조선시대 옛날로 와서 이제 조선시대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때 국민들 백성들 가난하고 배움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 부정부패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전에 이제 3.1운동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까지 촛불 시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어온 것인데 예. 이것을 가지고 뭐 경제와 예, 배움하고 연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시환 본부장이 듣더니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뭔가 하실 말씀인데 또 발언기 달라고 몇 번을 했는데 제가 한 핵심만 말씀하시게 한 30초 드릴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나 이 생존 위기에 직면한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더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 대한 예.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동안 사실 보수 정당이 이런 긴급 구제에 인색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조를 바꿔서 이분들이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서 예. 정말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자유나 철학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국가가 책임지고 열어드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탁 집어서 이 빈곤층에 대한 폄하나 비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이 지역적인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설명을 비슷한 해명이시네요. 좀 더 이렇게 추가 설명. 추가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지만 다음이 이해가 된다는 점이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발언이죠?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나 당에서도 해명을 합니다.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죠. 뭔가 하나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1심에서 징역 1년형, 땅 매입 때 통장 잔고 위조 혐의. 그동안 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요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유죄라고. 재판부,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 거액이다. 여당, 이거 뭐 사과할지 지켜볼 거다. 윤석열 후보는요, 뭐 판결의 언급은 부적절하다. 어제 질문을 받았지만 말을 좀 아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 장모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요, 이 사안은요, 2018년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두 명이 약간 언쟁을 벌였는데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자,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인데 기자들 질문을 받죠? 근데 뭐 대답은 안 합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이게 장모 문제가 아니라. 몇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 고소를 할 텐데 그러면 그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든가.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김광학 교수님. 네. 과거 영상 보니까 새롭네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인데 짧은 굉장히 한 6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네요, 지금. 네네. 자, 일단 뭐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이 1심 결과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본부장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죠. 본인, 부인, 장모. 근데 예. 장모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 잔고 증명, 예. 땅을 매입하는데 이걸 위조했다는 걸로 지금 어제 1심에서 1년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났죠. 사실상 이제 요양병원 급여 부정 이제 수급에 관련해서 3년을 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사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차명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과징금을 54억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지급을 안 해요. 지불을 안 해가지고 그 땅 한 23군데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압류돼 있는 예.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장모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재판이 진행됐고 예. 유죄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윤 후보가 수사를 담당했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인척 부근에서 상당한 이 부패가 예. 사실상 이제 이런 이 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는 일단 입장이 뭐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김건희 수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조국 수호 얘기 나왔는데 김건희 수호, 장모 수호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본인의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 장모의 얘기를 보면서 과거에 윤 후보가 칭찬을 예. 했던 전두환 씨 인척이 있어요. 예. 장영자 씨라고. 그분도 상당히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가족이 어떻게 행위를 할까에 대한 우려가 깔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윤 후보가 예. 사과를 안 하는 한은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나 뭐 이런 척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예, 지금 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다면 그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은 사과를 하고 예. 뭔가 법적 조치를 촉구를 하는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씻어내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장시찬 평론가는 짧게 어제 질문에 뭐 입장을 내진 않았어요. 뭐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고민 중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선대위에서 또 회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 판사 운운하는 민주당과 달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공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3심까지 가는 우리나라 법원 제도 하에, 사법 제도 하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판결이 나온다면 뭔가 항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자 생각일 것입니다만 공인으로서 공적인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법과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본인들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에 대해서는 무슨 TF다, 무슨 특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박주민 의원이 거기에 많이 앞장을 섰었죠. 그런 식으로 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저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사법 질서와 원칙을 중시하는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패널분들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 제가 30분씩 딱딱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경 대변인. 30초 하겠습니다. 잘 묻네. 30초씩 시간 드릴 테니까 핵심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비판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짧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 공정과 상식을 외쳤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관행과 현실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윤석열 후보 이제 장모가 그 전에 이제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3년이 이미 남았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장고증명서 1년이 나온 건데 이것도 검찰이 최고 이제 1년을 하고 이 부분에서 판사가 이제 최고로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재직되었을 때는 왜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짜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이슈가 된 게 한참 전인데 왜 이제 와서야 이런 1심 결과가 나온가.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 있어요. 자, 김가루 교수님. 저는 1심이 최종 결정은 아니죠. 이제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유죄가 났다라고 얘기를 뭐 원칙적으로는 무죄 추정이죠. 하지만 일단은 1심이 이 정도 나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1심 정도면은 이 공인으로서 특히나 이제 전 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야당의 어떤 평론가분들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전직 장관에 불과했어요. 이분은 지금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자리에서 유죄가 확정이 안 났더라도 이 정도 무리를 가족이 만들어냈다면 어느 정도의 사과 표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지 여기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제3자적 입장으로 그냥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윤석열 표의 뭐 공정과 상식이라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저는 내로남불로 따지면 민주당 패널분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아직까지도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재판부에 대한 공격을 했나요?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을 했나요? 이 공적인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든 대선 주자 명의든 부정하거나 항의할 생각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 강조하다시피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나서서 사법부 압박하고 재판한 판사 실명 적시하면서 적폐 판사라고 콕 집어서 비판했던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윤석열 후보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아요. 국민 대부분은요. 지금 정치권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로남불이다. 이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취재하고 다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로남불 말고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참 많이 들었습니다.